그리고 영구적 업체들은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일제잔재를 청산함으로써 민주화와 통일로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 쉽게 말하면 인류 보편적 양심, 뉴른베르크 재판이 정한 3대 범죄, 그날 단순한 우리나라의 침입파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일본의 황비 전쟁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뉴른베르크 재판이 정했던 3대 원칙 아시죠? 전쟁에 관한 범죄, 인도에 관한 범죄, 평화에 관한 범죄, 이 세 범죄를 범한 것이 바로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애국의 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정만이 아니라 친일파가 세계의 평화를 교란하는, 세계의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세계의 국민 복지를 교란하는, 세계의 발전을 교란하는 것이 바로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그 친일파는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변형이 되어서 독점적을 옹호, 군부 독재 옹호, 평화 통일 옹호, 외세 의존적인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이런 작태를 보이는 것이 바로 친일 유전 인자를 가진 21세기형 친일파입니다. 제가 우리 민족의 화합과 우리 모든 민족의 우리 민족의 그 열망이죠.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과 북, 우리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금강산에 가서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출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제가 얼마만에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찔끔 눈물이 나네요. 우리 또 신영민 선생님이 또 사연 또 많으신데 또 LA에서 또 이게 통일에 관해서 노래 들으니까 금강산은 참 국내에서도 저희도 많이 부르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 머나먼 땅에서 또 들으니까 굉장히 제가 좀 외입니다. 하고 아까 참 고마운 말씀하셨어요. 이 나성은 적어도 하와이와 함께 100년의 역사를 가진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한국인에 있어서. 근데 이런 나라 이런 곳이 어쩌다가 어제는 조갑제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박정희 백돌하는 곳이 됐어요. 이게 모독입니다. 한인 해외 유사에 있어서 언제나 이 나성은 LA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꿈을 꾼 것 같은 곳이고 그 다음에 70년대 이후에는 유신독재 맛을 사온 성지예요. 이곳이 이렇게 오염됐다는 거 보고 저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에서 쫓겨나들이 LA에서 힘받고 가려고 그래요. 기도받고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에서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추방시켜야 됩니다. 낡은 수고들은.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역사 적폐 가운데 분단 적폐를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었어요. 하나는 아마도 해외 동포들 경우에는 두동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칸막이 된 상자를 한 개 안에 칸막이가 돼 있는 거죠. 한반도라는 게. 거기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바둥바둥 그럴 때 바깥에서 봤을 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거기가 자기 세상인 줄 알아요. 반쪽만의 세상이. 분단시대 역사인식이죠. 그럴 때 아마 해외 동포들이 봤을 때 벌써 바라보면 또 한국이나 북한에 들어가 보실 때 바라보면 이 한반도가 쭉 조각난 걸 보일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신가. 예, 그런 것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파했을 겁니다. 근데 한국 민주화는 후퇴하지 않을 거예요. 작년 촛불에서 이른바 숫골들의 태극 집회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나이를 얘기하지는 않지만 6.25 체험 세대 막내 동일이 나온 거예요. 월남전 참전 세대하고. 그런데 70 넘은 거죠. 여기에 젊은 세대를 교회에서 공급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들의 민주 촛불은 유모차부터 7, 8차 할아버지 함께 나왔어요. 즉 거기는 세대 단절로 가고 있고 우리는 세대 공감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미래는 우리에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유신 아부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젊은 세대는 다 촛불을 들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우리 소장 모시고 갔을 때도 워싱턴에서도 또 뉴욕에서도 봤을 때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40대들, 30대 후반들. 그리고 같은 경우는 세월호를 통해서라든지 또 다양한 촛불을 통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새롭게 배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오늘 제가 볼 때 그래서 원래는 두 가지 버전 가운데서 하나는 이제 우리 시대의 역사 적폐는 뭔가 할 때 수구 보수 진보를 놓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첫 모임이고 LA에서 분위기 보니까 좀 이렇게 역사 적폐할 때 분단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6.25에서 6.15로입니다. 예. 열흘 차이가 얼마나 큰 관계인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2시간 버전이지만 1시간 반 만에 좀 마쳐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있죠. 우리가 의사가 볼 때는 어디가 아프십니까를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디스크가 났어요. 허리 디스크 났어. 그래서 상체도 따로 놀고 하체도 따로 노는데 이게 분단 디스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지 의사가 빨리 수술부터 합시다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통일을 얘기하려고 분단을 얘기하려면 어쩌다 분단 되셨습니까? 부터 해야 돼요. 어쩌다 이 모양 되셨습니까? 하고 의사가 하부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가 분단을 치료하려면 분단의 현실을 알려면 어쩌다 분단 하는 이 두 가지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분단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돼요. 근데 분단의 원인 하면 흔히 얘기해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미국과 소련의 어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소의 어떤 냉전적 사고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몸 관리 잘 못한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소 이야기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몸 관리 못한 걸 알아야 돼. 의사가 아무리 낫게줘도 내가 다시 또 식생활을 나쁘게 하고 습관 나쁘면 도로 병 걸리듯이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봐서 그래서 우선 우리는 어쩌다 분단이 됐냐는데 다른 말로 하면 분단이 안 될 수도 있었다 이 얘기죠. 어쩌다 분단이 됐냐는 다른 말로 하면 분단이 안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일제시대 때. 하나는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자활 기회를 놓쳤다. 그러다가 중증이 돼서 그때 다 고쳤으면 되는데 이게 그때 안 고쳐보니까 깊어져 가지고 이제 50년, 60년 지나다 이게 아예 박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첫 번째로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예. 한마디 얘기하자면 저는 그 민족해방운동이었습니다만은 이 용어들은 독립운동, 광복운동, 민족해방 여러 가지 써도 관계없습니다. 뜻이 다 다릅니다만은 뭐 이렇게 개념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주 한마디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 일제 말기에는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좌나 우나 좌익이든 우익이든 근데 여기서 우익을 할 때 우익을 할 때는 사실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일제시대 좌익하고 우익 나눌 때는요 지금 좌익하고 우익하고 달라요. 일제시대 때는 좌익 우익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뭐냐면 일제시대의 기준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는 그런 체제 논쟁이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그렇죠? 그건 해방 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일제시대 때는 노예로 살래 노예로 안 살래 이 문제예요. 그렇죠? 노예 해방이 되지 내가 부자가 되든지 다른 나라로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독립운동 선상에서의 자익과 우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앞에 걸 빼버리면 자꾸 헷갈리게 돼요. 요즘 뉴라이트나 숙고 세력들이 일제 때부터 반공투쟁했다고 떠들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얘들이 일제 때 6.25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만주이나 항일 게릴라들이 팔로군 편들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팔로군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운동하고 싸우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는 정확하게 하면 두 개의 독립운동 진영이 있었다. 하나는 사회주의 진영, 이해가십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자본주의 진영이 아니에요. 민족주의 진영이에요. 이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데 문제는 이 민족주의 진영은 꼭 자본주의로 간다는 생각도 없어. 꼭 사회주의로 간다는 생각도 없어요. 좀 다 같이 잘 살면 안 될까? 이게 대부분이에요. 뭐 사회주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는데 좀 잘 절충하면 안 될까? 이런 정도에 대해 순수한 자본주의도 아니란 말이죠. 그 우익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적어도 기준을 놓자면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주의 독립운동과 민족주의 독립운동 두 개의 계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자칫 좌우로 넣어버리면 해방이 이렇게 막 들어오게 돼. 예, 구멍이 나버려요. 예, 그래서 일단 좌우라는 개념은 저는 안 받습니다. 예. 자, 그때 바로 이것은 민족해방운동 조선 바로 그 사회주의가 바로 민족주의 계열 두 세력의 독립운동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이 두 세력이 요즘 말로 후보 단일을 안 하는 바람에 분단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가 뽀뽀까지는 했는데 동침을 못 해버린 단계였어. 이해갑니까? 키스는 해봤는데 뜨거운 밤을 못 보낸 거예요. 뜨거운 밤을 보낼 때 젠장 원자 폭탄이 더 뜨거운 게 터뜨려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아직 안 됐다.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핵심은 그 뜨겁게 합방하는 계기가 뭐냐면 중경 임시정부는 호텔에서 한번 자보는 거 있어요. 다 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는 호텔로 다 모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예, 그러다 근데 호텔 문을 못 닫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 조금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교사 제일 안 가르치는 것이 1930년대 후반 이후에요. 아마 여기서 젊으신 분들이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2005년도 이후에나 들어보는 내용의 교과서에서도 살짝 그것도 다 듣지 못하고 그럼 일제 말기에 해외는 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왜 유럽은 뺀다 이렇게 미주는 뺀다 이러시면 안 되고 다 연결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서 일제 말에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우선 국내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국내를 보게 되면 이 민족주의 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직화된 분들이 아니고 개인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회주의는 상당히 조직운동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산에서는 적색노조 원산 자익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주호 아시죠? 6.25 때 나중에 총살당해 죽지 않습니까? 김상용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강국 아시죠? 이른바 간첩 김수현 사건에 연결됐던 민정부의장. 이 분들은 여기 원산 쪽에 있었어요. 이게 최후의 이른바 순수 공산주의 독립운동 세력이에요. 순수 공산주의 독립운동 세력.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만 모인 거죠. 원산에서. 네, 이 원산에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36에서 38년까지 조직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조직이 와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고 나비는 잠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왜 전국구가 있어요. 전국구 활동. 전국적인 단위 활동. 이들이 뭐냐면 박헌영 그룹이에요. 이거 경성 콩입니다. 콩은 커뮤니스트라는 뜻이에요. 경성 공산주의자 그룹입니다.
이건 이데올로기가 사실로서 다 나오니까 뉴라이트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뉴라이트 교과서를 고발해야 돼요. 예. 이건 39년부터 41년이지만 실제는 더 오래 갑니다. 더 오래 가는데 이제 경성 콩그룹을 만든 다음에 박헌영을 영입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박헌영이라는 사람을. 예. 영입해가지고 이 박헌영 지도사무소 했는데 이들이 41년 12월까지 있다가 다시 이들이 와해가 되면서 박헌영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에 벽돌 공장까지 취업하게 되면서 지금 지하로 가면서 흩어져서 선만 연결하는 상태가 됩니다. 또 완전히 그 끈이 끊어진 건 아니고. 예, 이렇게 나서는 이 두 개가 한 다음에 여운형 선생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여운형 선생이 등장하니까 보니까 이제는 이 44년도가 되면 딱 하나예요. 수많은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변절해버린 거예요. 또 신화와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들도 변절하거나 전향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냐면 최후의 전향하지 않았던 공산주의자 그룹과 최후의 지조를 지켰던 민족주의자 세력들을 함께 모은 것이 바로 여운형 선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쨌든 민족주의계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좋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감정이. 또 사회주의 결로 봤을 때 민족주의가 좀 뭐 너무 이렇게 고지식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세면다일이 있어야 돼. 접착제. 야, 자도 우도 안 된다. 중간에 나를 중심에서 함께 하자. 그래서 만든 게 건국동맹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사회주의 노선도 될 수가 없겠고, 그죠? 순수민주주의 노선도 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따지지 말고 우선 합치자. 그 뭘 위해서 합치냐? 일본은 곧 망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곧 망하는 건데 우리가 분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죠? 독립동맹이 아니고 건국동맹입니다. 여기 저는 여운형 선생이 갖는 특유의 낙관주의가 있다 봐요. 이름 자체가 뭐죠? 독립을 기정사실한다. 이해가십니까? 독립에 대해서 우리 건국까지 간다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 이름 자체가 희망을 안고 가는 조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국내 최후의 뭐냐면 좌우로 아우른 조직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 지금부터 좌우로 할 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해방대가 계속 가는 겁니다. 가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주 쪽. 만주 쪽은 잘 알다시피 영화 혹시 암살 보셨죠? 예, 암살의 영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자체를 여러 가지로 뻥튀기한 거 있지만 그 맥락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영화 암살 다 얘기했죠. 이 바로 윤봉길 어거가 사실 뭐 암살보다 더 앞서잖아요. 어제 조금 앞서는 거예요 원래. 근데 암살 기계를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만주를 침략합니다. 만주 사변을 배웠죠. 그다음 32년 1월 달에 되면 상해를 침략해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중국한테 시비를 한번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데 뭐냐면 먼저 어떻게 돼요? 아주 천박을 피하면 턱을 한번 때린 거예요. 턱을 때려서 푹 꺾으니까 동시에 배를 한번 툭 때린 게예요. 턱을 때린 게 만주 침략. 고개 숙이가 푹 해서 배를 한 대 친 게 상해예요. 열받죠 중국이 그죠? 머리 맞은 것도 아파지고 배까지 맞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조선인 독립운동가는 고민이 많았어요. 남의 땅에서 독립나기 쉽습니까? LA에서 집회하기 쉬워요? 또 한국 문제로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독립군가 양성해봐요. 중국은 니들 트러블 메이커라 보고 있었어요. 조선인들 왜 안 나가니? 누구 땅에서 싸우지? 근데 이렇게 될 이 순간 어떻게 돼요? 드디어 중국이 일본하고 싸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전엔 일본과 조선인 항일 게릴라들 독립부대가 1대1로 싸웠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든데 중국이 우리한테 붙어준다면 승산이 있다. 그건 뭡니까? 우리부터 먼저 앞서 나오면서 이래도 안 싸우려 하고 그래서 바로 31년 말부터 만주에서 그 처절한 만주 연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항일 무장투쟁 게릴라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일어났던 게릴라 부대가 많아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때는 단순하게 자꾸 30년대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제가 100번 토론 나가보는데 공산주의 게릴라만 있었다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 한국혁명군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라는 게 있었고 다 민족주의예요. 이거 왜 중국 공산당 산하 조선이 들어가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동북인민혁명군이에요. 세 개가 있었던 거죠. 민족계열에서의 두 개의 혁명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 산하에서 있었던 동북인민혁명군이 있어요. 근데 동북인민혁명군은 이름이 좀 인민하면 상당히 계급적이죠. 노동자 농민 중심이에요. 혁명이란 말은 뭐예요?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북인민혁명군 단계에서 분명히 좌경적 요소가 많아요. 사회주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북은 만주라는 뜻이니까 만주에서 노동자 농민이 일어나서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만 치는 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 자본가하고 지주도 앞잡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계급 투쟁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중국에 있는 조선인 지주나 자본 가운데 일본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30 중반 되면 이거 아니다. 이 길이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바꿔버린 노선을. 그게 바로 동북항일 연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북 나오는 만주라는 뜻이잖아요. 항일은 뭐냐 이제 기준이 인민이 아니에요. 노동자 농민이 참가하는 게 아니라 지주든 자본가든 간에 일본에 대항하긴 하면 된다. 이해가 있습니까? 이제 기준이 일본에 대한 태도예요. 네가 재산이 많냐 적냐 중요하지 않다. 그 돈 있는 사람 돈으로 내면 되고 힘 있는 사람 힘으로 나가면 되고 머리 있는 사람 머리를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준 항일. 연구는 뭐냐? 이제부터 우리 민족 안 따질게. 만주족이든 조선족이든 중국이 한족이든 누구든지 붙어라. 이게 연합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1930대 중반부터 동북항일 연군 시대로 들어오게 된다. 그 한국 독립군 이건 지청정 장군이고 조선혁명군은 양시복 장군인데 이쪽은 뭐 이렇게 순수한 하여튼 민족주의 계열이 더 강한 거고 동북항일연군은 뭐냐면 이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사라졌을 때 바로 여기 있던 잔류하던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니까 동북항일연군에 들어간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김일성 부대 하나만 두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930년도 이후에는 이 부분에서 동북항일연군 시대는 바로 좌냐 우냐를 따지는 조직이 아니고 항일하냐 안 하냐고 기준을 놨기 때문에 자기 본래의 부대가 사라진 쪽에 있는 항일 투사들은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걸 놓고서 우리가 좌경인이 우경한 자체가 역사 왜곡이다.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주요한 사람들이나 다수는 공산주의자 많다더라도 그 성격 자체가 공산주의 조직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있다가 결국 이 부분이 40년부터 넘어가는 거죠. 소련 쪽으로. 왜 넘어가게 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러시아는 러시아한테 소비에트 러시아한테 고민이 있어요. 지금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 우리 싸우지 말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이른바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히틀러는 뭐냐면 폴란드 침공한 다음에 유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서유럽으로. 서유럽 가는데 뒤에서 공산주의권 스탈린이 뒤통수 충분히 때리고도 남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별명이 스탈린 아니에요. 쇠로 된 사람이에요. 스틸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쇠빵머리에 뒤통수 때릴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스탈린도 뒷골 땡기죠.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사회주의 혁명 건설해야 되는데 아직 중공업화가 완성되지 않은데 독일의 기계화 군단 들어오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극동에서 또 문제가 잘 생겼어요. 일본과 스탈린 사이에 또 골면이 생겼어요. 일본이 이제는 미국하고 한판 붙을 수밖에 없겠다. 봉쇄 정책을 취하니까. 그러면 일본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스탈린이 또 멍치고 톡 때릴 수 있잖아요. 이거 겁이 나는 거예요. 일본도.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슬슬 독일이 대포로 전차를 이렇게 손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쪽으로. 그것이 독일이 러시아侵略할 텐데 이때 일본의 협박하면 양쪽에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싸울 때 또 독일이 뒤통수 독일과 싸울 때 일본이 뒤통수 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망치 때리기 없게 해가지고 일소 북한침 조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 요구하는 게 만주에 있는 사람들 그 항의를 한다는 조선인들은 다 일본 국적 아니냐.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이니까 넘겨라.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 소리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있는 최후의 항의 게릴라들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죠? 게릴라들의 운명은 세 가지예요. 맞아 죽거나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다 아닙니까? 네. 이들도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소련이 다 넘어와라 한 거죠. 월경해라. 그래서 입소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잘 알다시피 김일성 부대하고 최현 부대가 이쪽 일대에서 쭉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얼빈 근처에 북만에 있던 김책 부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끝까지 안 간 부대가 있죠. 끝까지 안 간 부대가 허형식 부대예요. 왕선 허위 집안에. 허형식 부대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합니다. 그래서 42년도에 전사에서 죽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들은 결국 여기서 하바롭스크에 가서 해서 소련 88년에 가서 동북 교도로가 됐다가 나중에 조선 공작단을 만들어서 해방부에 들어오게 됐죠. 해방 직전에 원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공작. 어쨌든 여기는 비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이 만주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조직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40년 이후에는. 그 문제는 뭐냐? 여기 이제 그럼 남은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에. 중국 워낙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1940년이 되면 두 개의 조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속 피난은 계속 가서 이제 마지막 중경에 도착했지 않았어요? 중경에 도착했을 때 두 개의 항일 운동이 시작이 됐다. 그 전에 수십 개가 있었어요. 수십 개는 100개도 넘었어요. 전성기에는. 근데 잘 아다시피 100개의 단체를 통합시키려면 말이 많죠. 그죠? 합의가 안 돼요. 근데 이 40년쯤 되게 되면 대부분 민족주의계가 범좌파 계열은 딱 둘로 나눠져 버려요. 즉 민족주의계열은 전부 다 뭐냐면 한국 독립당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요즘은 통합정당이에요. 통합정당이에요. 여기에 그전에 많은 수많은 민족주의 정당이 있지만 이게 다 필요 없이 단일하게 조소앙 선생이 만드는 삼균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골고루 다 같이 똑같이 살자는 거예요. 교육도 다 같이 받고 경제도 똑같이 먹고 사는 것도 똑같이 하자는 삼균주의예요.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 단체가 다 모였어요. 이 한국 독립당이 주도하는 정부가 임시정부예요. 그러니까 일당 일정부 이해가시겠죠? 예, 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쪽보다 더 숫자가 많은 정당이 있었어요. 한국 독립당보다. 또 훨씬 젊은 사람이 많고. 이게 바로 약산 김원봉이 이끌던 민족혁명당이에요. 이 민족혁명당은 의열단 아시죠? 나 밀양사랑 김원봉에다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김원봉이라는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좌파까지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 정치적 지도자는 사실 김규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쭉 모았어요. 이들 민족혁명당 이들 세력이 좀 더 컸어요. 근데 이쪽은 사실 그전에는 임시정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죠? 일본이 곧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망하게 생기니까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국민당 손잡고 있잖아요. 그 경상도 식으로 말하면 너희는 뭐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너희는 뭐하노? 우리 또 손잡고 있는데. 그리고 일본이 곧 망할 것 같은데 뭐예요? 제일 큰 고민이 팔레스타인을 뼈저리게 한 1차 세계대전 때의 교훈을 이 전쟁에서 지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는 지분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전승국이 되지 않는 한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차 세계대전 때 식민지들의 겪었던 서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참전하려면 연합국의 1호 참전하려면 정부가 있어야 되고 이 정부가 연합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뭡니까? 건국동맹 따로 있고 조선 독립 중경임시정부에서는 두 개의 파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이 들어갑니다. 임시정부로. 그거 아시죠? 암기할 게 없어요. 당을 통합할 수는 없어요. 색깔이 다르니까. 그 대신 이 삼균주의 정도면 우리가 대충 받아줄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 이해가시니까 준사회주의 내용이니까 서로 체면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도 자본주의에 못된 자본가들 몇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다. 이걸 안단 말이죠. 평균주의다 이거는. 그럼 언제도 수용 가능하다. 됐어요. 그래서 제일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우선 급한 게 뭐냐? 군대부터 통합하자. 이건 제일 급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미 임시정부는 41년도 12월 달에 선전포고했어요. 강복군이 있으니까. 여기에 민족혁명당하고 가장 가까웠던 군대가 조선의용대예요. 이 의용대가 들어가서 선 제1단계는 군통합. 이해가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정치통합을 해야 돼요. 정치통합. 그러니까 복잡하게 해서 뭐 정강정책 또 논쟁하다가 그러면 두 가지죠. 이건 부도덕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임시정부에 참여하면 우리한테 뭐 줄래? 떡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말로 하면. 그렇죠? 우리에게도 뭔가 참가에 대한 정당한 배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즘 국회의원 의석수 몇 개 줄게. 이해가시죠? 그다음에 장관 자리 몇 개 줄게. 이게 되잖아요. 이건 농공행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와 다르게 명확하게 그 상대를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국회는 뭐예요? 임시로 만든 국회죠. 그래서 임시의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에 그러면 한국 독립당에 몇 사람, 그죠? 그다음에 민족혁명당 몇 사람 이렇게 나누겠죠. 의석 배분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내각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각에도 참여해야 되겠다. 그럼 국무회의 하니까 약산 김원봉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넌 싸움 잘하대. 국방부 장관이야. 이게 국무부장이에요. 국무부장. 그래서 김원봉 장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군통합, 군사통합, 그다음에 내각과 의회에 대한 통합. 이게 바로 연립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마지막에 뭐였다? 좌우연립정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기억해보세요. 임시정부 출발 때도 어떻게 되죠? 출발 때도 19년에도 좌우연립정부입니다. 왜죠? 이승만 같은 아주 꼴통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회주의자이죠. 이동휘라고. 상해파 고려공산당 지도자예요. 둘이가 같이 갈 수 없는 운명인데 안청호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공주의 하면서. 그렇죠? 출발해서 좌우로 갔고
그때 제일 힘이 좋았잖아요. 22년까지. 그렇죠? 그다음 뭐죠? 일제말에 제일 힘이 좋았잖아요. 이상하게 좌우가 갈등할 때마다 우리는 힘이 없어지고 좌우가 합쳤을 때마다 말빨이 생겼다. 이해가십니까? 힘이 강해졌어요. 임시정부 역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40년대 중반, 42, 3년쯤 되면 바로 중경의 임시정부는 한국 독립당이라는 것이 여당이 된다. 쉽게 말하죠. 여기 김구 조수왕 선생, 그 다음에 약산 김원봉이나 김기춘 선생 이런 민족혁명당 이 야당이 되고 야당에게도 요즘 보면 열린내각이면 그렇죠? 장관 자리에 국회 의석수를 주는 거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했던 상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경까지 늘 대립했던 두 개의 세력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왜? 이제 합치지 않으면 우리 완전 망한다. 함께 망한다는 거죠. 예. 한편으로 자세히 생략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연안이 아시죠? 연안. 연안 대장정 아시잖아요. 그죠? 갔을 때 여기 대장정에 참가했던 해서 살아남은 4명의 최후에까지 살아남은 4명의 조선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무정 장군이에요. 이게 중국 인민해방군 포병을 창설해서 중국 인민해방군 포병 아버지가 됩니다. 김무정 장군이 있었어요. 또 한편은 뭐냐면 여기 중경에 있다가 넘어가 버린 한글 학자가 있어요. 김두봉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한글 아마 여기서도 좀 강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글 하면 누구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주식현 선생의 바로 수제자가 김두봉 선생이에요. 전법 제자가. 근데 한글에서 망명했던 거죠.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면 여기 있었던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조선 독립동맹을 만듭니다. 42년도에. 하고 요 밑에 산하에 군대를 만들었어요. 임시정부의 군대는 광복군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전쟁하는 시기니까 군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조선 독립동맹 산하에서는 조선의용대가 아니라 조선의용군, 이해가시겠죠? 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42년도 이후에는 뭐냐? 3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통합하기 쉽죠. 그래서 이 3개가 다 고민한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미국이든 소련이든 중국이든 영국이든 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영국은 식민지의 독립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뭐 영국이 전세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따라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식민지를 독립시킨다는 얘기는 영국의 기득권이 사라진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독립은 노예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패를 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영국을 꺾어야 되겠다예요. 그래서 미국 식민지가 많지 않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독립시키기 유리하죠. 그죠?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원조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소련과의 대결도 생각해야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장개석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시켜줘야죠. 독립을 시켜줘야죠. 하면서 속으로 퍽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장개석은 옛날 사람입니다. 한반도는 원래 중국의 조공 국가고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립시켜줄 생각도 있지만 독립시켜주더라도 속국으로서 영향력을 끝까지 갖는 방법이 아니면 안 받겠다예요. 카이로스는 할 때는 장개석이가 자기가 인정했다고 하지만 그 나중에 쓴 회고록에 나오지만 아주 애초부터 적극적인 건 아니었다. 카이로스는 될 때 독립시켜주겠다 한 것도 한국이 딩으로서 된 거죠. 싸우니까 해준 거예요. 그냥 해준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임시정부가 예를 들면 하겠다면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 독립동맹 있거든 이렇게 할게요. 마오쩌둥은 연안에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력을 왜 뺐냐고 문제제기하면서 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임시정부 승인한다고 할 때 중국은 오케이 하더라도 뭐죠? 미국이 오케이 안 합니다. 왜? 지금 중국 품에 있지 미국 품에 있지 않잖아요. 차라리 이승만 독립해서 있으면 몰라도 이해가시겠어요? 또 한편으로 그래서 소련은 어떻게 하냐면 임시정부가 승인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소련에 조선인 부대가 2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승인한 순간 소련이 열받아가지고 소비에트 러시아가 열받아서 그래서 독립국가 선포에 보면 2개 정부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인 일식이 깨진다. 이거 핑계서 또 거절했어요. 한마디 이런 상황이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를 독립시켜준다는 것이 필연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전쟁에 대한 결과만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결과로 식민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1910년이 됐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뭐죠?
우리 다 하나로 합쳐끌랑 하면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바로 43년도부터 운동은 이쪽은 연락이 안 되지만 이 세 집이 삼가가 일가로 되는 운동이다. 이해가십니까? 이 부분이 마지막 운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우선 건국동맹에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건국동맹에서 이원영 선생이 이제 아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연합주의를 이해하실 것이고 이쪽에서 뭐냐면 사람 여러 번 파견했어요. 뭐 그래서 김태종은 우리 소장님 너무 잘 아시죠. 뭐 문학인이시니까 하고 박쥐는 부부입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박쥐는 감옥에서 아기를 낳았었어요. 그 아기가 나중에 죽죠. 이때는데 그 나서 이제 재혼한 게 김태준이에요. 보냅니다. 계속 보내가지고 조선독립연합에 보내고 한편은 뭐죠? 중경의 임시정부도 계속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은 뭘 준비하냐면 만약 이쪽에서 군대를 양에서 들어온다 할 경우에 국내 세력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해외에서 들어올 경우에 여기서 뭐냐면 국내에서 무장봉개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길잡이 대주고. 그런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한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경하고 그다음에 임시정부가 어떻게 되냐 할 때 임시정부에서 장건상이라는 분을 보내요. 45년. 네. 장건상을 보냈는데 이 장건상을 연안에 조선동맹에 파견했는데 백분 해고로도 나오지만 스탈린 초상화, 네, 마오쩌둥 초상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딱 지도자를 인정하는 거 공식지도자. 근데 그 옆에다 뭘 걸어놨냐면 김구 주석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 이미 조선독립동맹은 나 임시정부 받아들일 용이 있거든. 좀 이야기해볼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걸어놨던 그런 겁니다. 같은 위치에다 걸어놨던 것은. 그 장건상 알죠? 아, 잘만 우리가 협상하면 되겠구나. 됐어요. 그래서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해가지고 뭐냐면 그럼 장건상이 임시정부에서 왔으니까 먼저 조선독립동맹 또 인사하러 다시 사람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굴 보냐면 김두번 주석이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김구 선생 만나겠다 한 것이면 최고위급들이 만나는 것은 합의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즉 장건상이라는 분이 실무대표로 와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조선독립동맹의 주석에 가서 김구 주석하고 얘기해서 뭔가 큰 걸 끌어내려고 하게. 그 끌어내는 것이 뭐냐면 8월 29일 날 전 조선 민족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국동맹에서 사람이 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월 29일 조선 민족대회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원자 폭탄이 터졌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알다시피 뭐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하니까 소련이 아이고 급하다. 그죠? 그래서 8월 8일 날 선전포고하면서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막 내려오니까 미국이 또 급하다 해서 원자보다 한 번 더 추가로 보너스 때려버렸잖아요. 소련 일본이 누구한테 항복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이 소련한테 항복할 것이냐 미국한테 항복할 것이냐 전혀 한반도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본의 운명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품이 낫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원자폭탄 싸우고 두 번 하더니 미국한테 가버린 거죠.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자제내를 생략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미국에 항복합니다. 정확하게는. 그렇죠? 예. 군사 38도선 자체는 이제 소련의 무장해제는 38도선 이북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남쪽으로 하니까 역할 분담이지만 일본 자체 정부의 항복을 미주리 하면서 그죠? 미국에게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결국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이걸 할 때 우리는 생각하게 있는 거예요. 미국이 오키나와에서 워낙 고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본토로 오더라도 9월 중순쯤 돼야 된다고 본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소련이 또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때 참전도 얘기 안 됐을 테니까 처음에는 관동군이 그래도 백만이 있다고 하는데 설마 얘들이 이렇게 금방 무너지겠냐 생각했는데 파죽지수 온 거예요. 관동군이 아니 허수아비가 됐단 말이죠. 왜? 전부 다 남양군대로 다 빠져버렸거든 군대가. 이 속에서 발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전선 통일을 위한 최후의 노력에 저는 오류가 아니라 한계라고 봐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시 강점기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된다. 우리가 흔히 지금 뉴라이트 대한교과서라든지 국정교과서는 뭐냐면 일제 강점기에도 뭐냐면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가 여러 통합을 이루려고 했지만 언제나 사회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실패하고 말았다. 이게 교과서를 기술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조. 근데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는 과거의 여러 가지 상식을 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사활이 없다. 그래서 거의 키스까지 하고 이제 딱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하나의 부부가 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불발됐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합국 승립하지 않은 그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됐죠. 이것 때문에 결국 모스크바 삼상회의까지 가버리게 된 거죠. 분단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일제강제 이런 부분이 있었다.
뭐 이거 잘 아시죠? 카, 얄, 포, 모, 미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우잖아요. 카야로서는 얄타에다 포츠다로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 이것은 뭐냐면 외우는 방법은 가치가 두 가지죠. 카, 얄, 포, 모, 미 할 때는 한쪽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는가의 순서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걸 때 카, 얄, 포, 모, 미 하다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 한반도가 분단이라고 하는 쪽박을 차게 됐냐고 배우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죠? 똑같은 경우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경로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분단이 되는 경로로 바라볼 수 있다. 내가 어느 시간을 바라볼 것이는 각자가 사는 삶의 역사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죠? 나는 어느 시대에 사냐 할 때 대한민국 시대에 산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분단 시대에 산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관이에요. 예,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시간이 많지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니까 해방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여긴 다 빼었군요.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해방 3년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방 3년사를. 자, 제가 말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해방 3년사는 좌우 갈등의 시대였다. 우리 사무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자질심사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아, 충분히 자격이 있으십니다. 겸손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 아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맞다고만 할 수, 정확하게 제대하면 해방 3년은 좌우 갈등의 시대였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교과서적인 거예요. 사실 교과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좌우 갈등 끊이지 않았다. 근데 제가 역사서부터는 좌우 갈등의 시대로만 봐서는 곤란하고 안 된다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안 맞는 거예요. 사실하고.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다 45년 12월 달까지 알갱이 때려잡자 없었어요. 6.25가 없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45년 8월 10일 해방이 됐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감옥에서 민족주의자도 나오고 공산주의 나올 때 다 독립운동했던 사람이니까 다 환영된 예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당도 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6.25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따라서 45년 8월 15일 또 이 45년 연말까지는 네 일제 때 뭐 했노? 이거예요. 그렇죠? 친일했나 항일했나? 이거 질문 아니겠어 기본적으로. 네 공산당 했나?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5년 하반기에 는 항일이냐 친일이냐가 기본적인 거예요. 몇 달 전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맞습니다.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만은 회의는 분명히 좌우로 나눠졌죠. 왜냐하면 흔히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잔탁은 공산주의자, 그죠? 그 좌익. 그 다음에 반탁은 우익, 민족주의 신자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좀 있지만. 근데 분명히 이때 좌우가 갈라진 건 맞아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좌우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갈등이 시작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선장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타고 바다를 쫙 가면 파란 물에다가 뭔가 하얀 거품 파도가 탁탁 치면 조류가 바뀐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6년도에도 좌우 갈등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새로운 물결이 탁탁 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46년도 5월달 되면 뭐죠? 1차 좌우 합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미 군정이 쉽게 말하면 연말 백업해 줬잖아요. 미 군정조차 야 그냥 해라 하고 자기가 뒤에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영 선생이 나와서 박헌영 같은 남로당 조선공산당 쪽이나 그다음에 저기 한국민주당 같은 7파 정당, 극우 정당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간 좌우파가 중심이 돼서 좌우 합작하자. 그러니까 좌우 합작을 남쪽에서 먼저 좌우 합작을 하자. 그리고 중간 세력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양극단 좀 양보하라고 한 거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좌우 합작이 된다면요. 이 좌우 합작에 대해서 여기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남북 합작하자는 거잖아요. 이원영 선생은. 그러니까 남한 내에서 1차 좌우 합작, 그다음 2단계는 남북 합작이에요. 이 코스를 가자고 한 거죠. 그 미국이 일단 오케이 해줬잖아요. 이게 좌우 갈등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46년도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의해 좌우 갈등이 있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국 정도 용인하고 지원해줬던 좌우 합작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순수한 좌우 갈등의 시대로 보기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실패로 끝나면서 그해 12월 달에 몽양 요원일 선생은 정계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지도자들만 다 죽어 없으시면 그냥 민주끼리 통일하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지도자들만 없어지면 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요즘은 지도자들이 꼴통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지도자들 없으면 민중들은 알아서 다 통일했을 텐데 하면서 한탄하실 정도가 됐죠. 그 정계 은퇴하셨어요. 그 47년도는 상대 좌우 갈등이 더 심해진 건 맞아요. 47년도에는.
사실은 작업 갈등이 심해졌는데 여기서 사실은 작업했지만 역시 여기 때도 2차 작업 합작이 있었잖아요. 몽양 여운형 선생이 정기연됐다가 다시 돌아와요. 10월 달에 이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 왜? 조만간에 분단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분단이. 점차 미국과 소련이 자꾸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내 팔이 안 닿을 수 있겠다. 좀 지나면 미국과 소련을 잡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잡고 가야 돼. 더 멀어지면 팔이 안 닿겠죠. 마지막 팔달 거리구나 이게. 그래서 전기에 다시 복귀해서 2차 작업 합체한데 올라오지 말라는 원티드 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 빵빵빵 쏴서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가. 그래서 끝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작업작이라는 것이 비록 몽양의 어떤 그런 죽음 속에서 힘을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더 멀어져 가긴 했다 하더라도 이 흐름 자체를 제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명작들은. 그러면 48년 상반기는 뭐냐? 8월 달까지는. 이건 뭐니 해도 단독이냐 분단이냐 통일이냐예요. 이슈가. 47년도 연말이 되면 미국이 뭡니까? 이제는 소련하고 협상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다 보내버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유엔 보내면 일본식 편하면 미국 나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남한 단독 정부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47년도 연말부터 핵심 관점은 뭐냐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한다고 하는 이 문제는 남한이부터라도 정부 만든다. 이거 이승만 얘기하고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가면 우리는 분단이 되고 분단되면 북에서도 또 분단 정부 만들고 결국 그럼 전쟁밖에 되겠냐 통일한다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년 가서 어떻게 해요? 김구 선생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김구 선생이 우익이잖아요. 누가 보래도 반공주의자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우습게 봐서 자기 아들 나이란 말이에요. 김구 선생 입장에서는. 강한 자존심이 가지고 임시정부 주석인데. 근데 뭐 나는 가야 되겠다 해서 북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남북 협정이 되잖아요. 김기주 선생도 여러 사람 많이 갔잖아요. 남한 대표들이. 그래서 사김 회담도 하고 양김 회담도 다 하잖아요. 이게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4.3 일어났는데 48년도에 4.3 일어났을 때 그때 4월 달에 신문에 제1면은 4.3이 아니고 남북 협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럼 여기서 남북 협상으로서 끝났냐? 그게 아니고 그다음 8월 10일까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남한 단독 정부를 만든다. 또는 대한민국 정부를 만든다도 좋습니다. 그 역사 인식에서 각자가 이게 해석해야 될 내용이지 제가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팩트만 정확히 놓고 그다음에 생각은 내가 갖는 내 아이의 생각의 산의 높이가 어느 높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니까 그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자 그 풍경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여요. 근데 사실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그러면 정부를 수립하려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우선 나라 만드는 법을 만들어야 되죠. 이게 헌법이잖아요. 헌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뭐냐?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이라는 것은 국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50 이른바 총선거라고 어떤 사람은 50 남한 단독 선거라고 부르는 거 있죠. 50선거예요. 5월 10일 선거를 했어요. 50일 선거했을 때 이거 뭐냐? 헌법 만드는 국회의원 뽑자잖아요. 그래서 재헌의회가 되죠.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에다 해서 그래서 재헌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들어서 반포하긴 것이 7월 17일 재헌절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간접선거에서 뭐냐면 8월 10일 대통령 이승만이 오늘 중심으로 한 제1공화국 출범하게 되는 이런 순서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코스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핵심 논쟁이 된다. 5월 달부터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예요. 좌익은 제 생략합니다. 좌익은 다 반대니까 어차피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익을 보자 말이죠. 그럼 김규식 선생. 이 김규식 선생님은 언더우드 양자입니다. 그 기독교 장로예요. 장로 되신 분 많지 않을걸요? 장로 쉽지 않아요. 그 언더우드 양자서 이 기독교 장로인 이 김규식 분은 특이한 분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우익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제 때부터 학교 갈 때, 야, 학교 가자 하면서, 야, 우리가 학교 가자고 손잡아서 쭉 가다, 아차, 자익이를 까먹었네. 자익이도 너도 같이 가자. 좌우 왕따 없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자. 이게 김규식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걸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있었잖아요. 임시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김규식은 누가 봐도 색깔론이 없는 분이에요. 색깔론 적용 안 되는 분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익이도 우익이도 왕따 없는 아름다운 사회 만들자. 이 노선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민세 안재홍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건
미 군정 때 이분은 민정 장관을 했어요. 그 누가 보면 쉽게 말하면 미군 패거리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이게 이 좌우 갈등을 막기 위해서 뭐냐면 사회주의를 막아야 되는데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사회주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된다가 국민당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안종 선생이 이끌고 있던 정당이 국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회주의를 예방해서 사회 정책 받아들여야 되고 단 지도 이념은 민족주의가 하면 된다. 이해가십니까? 이거예요. 자, 이분이 있었어요. 김규식 50선거 불참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누가 뭐래도 임시정부의 최고의 외교통은 김규식입니다. 이승만이 아니고 공식적인 직함으로도 그렇고 활동의 내력도 그렇고 이승만은 미주지역 외교라 이해갑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미주지역에서 외교를 한 거고 또 중간에 공백 다시 10년 생겼잖아요. 소송하느라고 그렇죠? 동관계, 재산관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협회가 뭐냐면 이제 안정협회가 조소왕 선생이에요. 조소왕 선생 누가 봐도 임시정부의 최고 이론가잖아요. 삼균주의. 그 임시정부의 그 건국 대강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은 또 뭐냐? 반공주의자지만 내가 하는 삼균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회다. 내게 더 뭐냐면 차별 없는 사회다. 이해가십니까? 내게 더 평등한 사회라는 거예요. 차별 없고. 이거 하면 사회주의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본주의는 아닌 게 내용이. 근데 본인의 입장은 반공이에요. 근데 이분도 선거 불참이에요. 한국 독립당의 사실 최고의 이론가인데. 그 옆에 김구 선생 있잖아요. 사실 김구 선생 역사학자끼리는 김구 선생의 삶의 민족주의자로서는 정말로 상징적이죠. 어쨌든 가장 전투적인 민족주의자였죠. 전투적인 민족주의였어요. 그 다음에 해방된 이후에는 38선의 베개를 38선에 내가 베개를 들고 쓰러지전죠. 이 분단된 걸 못 보겠다면서 총로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한국 민족주의 상징이죠. 그 울분과 안타까움을 함께 우리에게 남겨줬던. 근데 김구선생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인데 뭐냐면 분단이 될 바에는 공산주의자하고 손잡아야 된다. 이해갑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반공보다 민족이 위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민족이 훨씬 높은 가치 있는 거예요. 이분도 당연히 불참이죠. 그러면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안재홍이에요. 9년인가 감옥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해외 독립운동 중에서도 가장 우파라고 불렸던 민족주의자들이 다 불참했잖아요. 그 옆에 누가 이승만이 있잖아요. 이승만 뭐냐? 공산주의자하고 손잡을 바에는 갈라서자. 이해갑니까? 반공이 민족보다 위에 있다. 이겁니다. 완전 김구하고는 다른 거죠. 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저도요 하는 놈이 누구예요? 친일파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저도 이 박사만이 맞아요가 친일파예요. 한국민주당 김성수가 당수자. 이들은 친일파잖아요. 게다가 대부분 지주나 자본가잖아요. 이들은 좌우 손잡을 때는 누구 죽이겠어요? 친일파밖에 맞을 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앞에 놓고 저도요 하고 팔짱 끼고 가실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 바로 한마디 이야기하면 이 두 세력이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48년도에 이 국면도 알고 보면 좌우 갈등이라고 볼 수 없죠.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죠. 사실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 50선거 그렇게 결과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48년도에도 핵심은 분단이냐 통일이냐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방산유 순수하게 3년 동안 좌우 갈등을 했다고 왜 가르칩니까? 좌우 갈등도 있었지만 이런 역사도 있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사의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시계에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건국절로 연결되냐가 다 되지만 생략하고. 자, 근데 그거는 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해방 3년에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렬이라는 문제죠. 근데 모스크바 3상 회의는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이젠 다 아시게 됐지만 우리 어릴 땐 잘 하면 모스크바 3상 회의가 뭐냐 하면 미영중소 4개국이 그죠? 5개년간 신탁 통치한다 하고 소련이 제안했다. 이게 다예요. 우리가 배운 게.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반대해서 반탕운동이 일어나는데 좌익들은 민족을 버리고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찬탕운동 나가면서 얘들은 소련의 꼭두가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련 괴뢰론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꼭두가시론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반탁은 애국이요. 찬탁은 매국이라고 하는 이상한 구도가 돼요. 그래서 좌익은 매국이 되고 반탁은 우익인데 그냥 친일파도 포함되어 있죠. 이게 애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묻어가서 친일파들도. 자, 근데 모스크바 3상의 결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모스크바 3상이 이런 겁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43년대 카이로 선언을 해가지고 어쨌든 한국, 코리아를 독립시켜주기로 했잖아요.
in due course 적절한 절차를 거쳤어. 그죠? 독립시켜줬다. 근데 뭐냐면 일본이 항복했어요. 항복할 때 38도선을 놓고서 소련군이 진주하고 그다음에 미군이 진주했어요. 이건 국경선이 아니고 일시적인 뭐죠? 군사 분계선이죠. 쉽게 점령에 관한 그 역할 분담이지 지역적 분란이란 말이에요. 38도선 이번은 관동군이에요. 38도선 이남은 일본의 조선군이란 말이에요. 관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장 해제 라인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로 통일시켜줘야 되겠다. 인듀 코스라는 거 하는 것을 거쳐서 독립을 시켜줘야 되겠다. 근데 따라서 뭐냐. 이 부분이 지금 독립은 됐는데 38도선이 있으니까 이거 처리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미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38도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독립은 어떻게 시켜줄 것이냐. 그러면 이야기 좀 하자. 이게 해서 뭐냐면 모스크바에서 모인 거죠. 미국, 영국, 소련이죠. 중국은 그 당시 정신없잖아요. 그죠? 국공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자, 그렇게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아주 간단해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핵심은 한반도에 남북을 통일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뭐 38도가 미수양강 불화점사에 해소하고 이를 위해 미소 공동회를 설치하고 뭐 그다음에 딱 한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간단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독립을 이렇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선 38도선 없애야 되겠다는 건데, 그죠? 독립시키려면 이거 뭐 철조망 디스크 빼야 될 거 아니에요. 38도선을 철거한다 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남과 북에 있는 정당과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그죠? 남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서 구성된 민주적인 이걸 통일된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이게 스테이지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지를 잘 밟아야 돼요. 스텝을. 그러니까 제1스텝은 38도선 철거하고 남과 북의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통일된 임시 민주정부를 구성한다. 독재정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구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정부가 구성되면 이 정부하고 어떻게 한다?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네 나라가 이 정부와 함께 논의를 해가지고 트러스트십이라는 게 뭔지 해보자. 이게 위임인지 위탁통지인지 뭐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5개년 정도 하자는 거예요. 4개국이. 그러니까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사기를 쳐봐야 알거든요. 일단은 남과 북이 단일한 정부를 만들어 놨을 때, 그렇죠? 칠판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임시정부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야 그래 너희들 위탁할래 후견하면서 하실 때가 깨놓고 해가면 배짜라 등 따라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수립시켜놓고 나서 그다음 없앨 수가 있겠어요? 미용 중소가? 그 다음부터 뒷물면 되는 거예요. 여론에 호소하면서. 그래서 협상합니다. 5년 못하겠다. 2년만 하자든지 이해가시겠어요? 이 스테이지 1이라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스테이지 1을 만들어낸 다음에 스테이지 2가 바로 신탁 통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걷어내고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제 신탁 통치 하자. 이 구조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해야 되죠. 실무 진행기구. 실무 진행기구 하니까 영국이 삐져서 나가버리고 너희끼리 해라. 한반도에 있는 너희끼리.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그래서 실무기구가 나온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해서 바로 요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테이지 1, 2 할 때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기똥차게 했잖아요. 오스트리아는. 연합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여기 4개국 분할 신탁 통치거든. 아예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임시정부를 만들었어. 통일되게. 근데 신탁 통치 받았는데 고스란히 독립정부가 된 거예요. 분단되지 않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케이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스트리아 케이스. 이걸 몽양 유원영 선생도 굉장히 주목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 케이스는 성공했고 우리는 못 만들어서 실패했다. 이해가시겠죠?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시간이 벌써 1시간 됐기 때문에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두 번에게 해방 전에 한 번에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미소 공일을 지혜롭게 대응해야 되는데 여기서 악당 동아일보의 왜곡보다 다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미국에 계시니까. 예. 미국에 있는 시골 신문에 나온 얘기를 따가지고 하면서 소련이 신탁 통치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죠? 20년 동안 거꾸로 한 거죠. 앞에 가장 중요한 내용도 다 빼버리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 동아일보가 좌우로 갈라놓는 결정적인 악역을 했다는 것. 예, 분단의 책임이 동아일보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냥 그림만 보면 알죠. 1차, 40시 2차, 그죠? 40번 남북협상 이해가시겠죠. 이런 단계로 해방 3년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결국에서 요거는 좀 아이고 아까워라 시간이. 예. 일단 제일공화국이 만들어진 걸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제일공화국을 한마디 얘기하면 아까 이제 분단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그러면 항상 역사에서나 정치를 할 때나 그다음에 남북관계 보실 때는 또 국제가 볼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자꾸만 했는데 결국 누가 딱 먹었지 이걸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앞에서 막 복잡 분석하지 말고 결국 뭐냐 대차 대조표를 작성할 때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를 봐야 그 사태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그럼 누가 등쳐먹어야 할 때 등쳐먹고 할 때 등쳐먹는데 당한 놈이 누군가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한마디 분단에서는 참 놀라운 게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깨지고 분단됐을 때 최대 수의 세력은 이승만과 친일파들이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됐냐? 이 세력들이 다 출마를 안 했잖아요. 출마 안 하니까 나중에 50선거 했을 때 그때 국회의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나라 세우는 정부 수립하는 거니까 이승만의 독촉 독립촉선 국민회지만 저는 분단촉선 국민회라고 얘기합니다. 분단 독촉 해라고 55명. 한국민당은 김선수가 이끄는 친일파 정당이잖아요. 간판 몇 명만 비친일파지만 핵심은 다 포장지만 벗기면 다 친일파들이었잖아요. 안에. 대동청년단 이건 지청정 장군 아시죠? 강북군 총사관인데 이분 사실 그 당시에 이끌던 극우 청년단체가 대동청년단이에요. 이 지청전 장군 걔는 몰라도 이 대동청년단 극우 단체예요. 제가 볼 때는 폭력을 앞장서었고 행동들을 했고. 그다음에 뭐 나이 드신 분들 너무 잘 아는 족청 아시죠? 민족청년단 이범석계. 누가 뭐래도 우리 핵심 아니에요. 그거죠. 이건 전부 다 이거 다 연결되죠. 그다음 무소속 중에서 상당수는 뭐냐면 한국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민주당 인기가 없었어요. 왜? 친일파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소속으로 나온 거예요. 무소속 나와서 당선된 다음에 한국 민주당 들어간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지난번 총선 때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할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새누리당으로 들어가잖아요. 무소속 추모했다가.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뭐냐. 이 세력은 배제가 되고 독립운동 세력 배제가 되고 제1공화국은 이들이 이승만과 한국민당이 된 거죠. 이들을 만든 것이 1948년 8월 15일이죠. 이 날을 건국절로 만들자는 거예요. 건국절로 만들면 뭐죠? 건국훈장을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우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이 건국절을 만들어서 이 두 세력을 건국훈장 주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승만을 아빠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건국 아버지예요. 이해갑니까? 얘들 사실 이승만은 효과가 없어요. 정치적 이익이 없잖아요. 왜? 이승만은 죽은 자식인데도 죽은 사람인데도 살고 때 동생이 무너진 사람인데 왜 다시 세웠냐면 이승만을 존경해서가 아니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야 한국 민당 속에 있었던 친일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되는 거예요. 같이 묻어갈 수가 있죠. 서북 청년들도 묻어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희한한 역사 쿠데타가 건국절이에요. 이걸 국정교과서에다 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정부를 빼버리고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서 냈잖아요. 국정교과서는. 그래서 교과서에도 건국에 나왔다 해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국회에 가가지고 건국절 만들려고 했는데 순실이가 그러면 안 돼 하고 지가 자진해서 사고 쳤잖아요. 농담입니다. 예. 내가 그렇게까지 갈 줄 몰라서 이렇게 된 거죠. 예. 하여튼 하나에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6.25라는 부분은 참 용어가 많은데 이거 생략하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마디로 하면 이름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정리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 은사 선생님은 야 이럴 때는 잘 모르면 6.25라고만 불러. 뒤에 말 붙이지 마. 날짜는 정확하잖아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서 다룰 때 남신과 북신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서는 그까지 이야기가 너무 긴 시간이니까. 다만 6.25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뽑느냐는 각각마다 다르겠죠.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냐는 각자가 자기가 가진 역사의 눈,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뽑아내서 자기가 구성해내면서 남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전쟁은 남친 북친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게 6.25 전쟁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냐가 중요하다. 왜? 지금은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6.25 전쟁의 과정과 결과가 보여준 것들이 어떤 교훈이냐를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이거 간단해요. 어떻게 굉장히 복잡한 전쟁이지만 알고 보면 제일 처음에는 1단계는 북의 전격 남침 맞죠? 이건 뭐 서류로서 다 나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예,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쭉 해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죠?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옵니다. 1단계는 남침이에요. 2단계는 뭐죠?
유엔군의 반기에서 인천 상륙 작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압록강물이 차거나 마시거나 이런 얘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2단계입니다. 근데 3단계는 이거 날짜 틀렸네요. 이거 10월 25일인데 잘못됐네요. 중국군이 개입하죠. 우리 때 중공군이라 불렀지만 이렇게 해서 뭐 145대 생기고 하는 거 다 쭉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4단계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51년 7월 10일부터 53년 3월까지가 휴전회담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싸움은 1년이고 화해 기간이 2년이다. 이게 희한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3년인데 휴전회담은 51년 7월 10일이니까 거의 1년 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7월 27일 날 공식적으로 휴전회담 끝나잖아요. 휴전이 되니까 나머지 2년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싸울까를 고민하는데 2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면서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따 때리면서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이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때 더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예. 자, 근데 이 교훈이 뭐냐? 막 그 얘기예요. 뭐 이건 또 다 넘어가고. 이건 따분한 얘기 다 빼고. 이런 거 참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6.25도 알고 보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양패 구상의 전쟁이었다. 이해갑니까? 북한은 북한 남들이 이겼다 그랬어요. 이겼다 이겼다. 완전 뭐냐면 시퍼게 멍이 든 채로. 남쪽도 이겼다 이겼다 하는데 완전 뭐냐면 시퍼게 자기도 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브루스 컴스였어요. 모두 이겼다고 했지만 사실 다 진 거 아니냐. 그죠? 사람 많이 죽었어. 그죠? 물자 다 파괴되고 엄청나게 완전 남북이 사실 뭐 북한이 더 심하긴 했지만 남한이 더 멀쩡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너무 많이 죽은 것뿐만 아니고 재산상의 손괴가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나쁜 게 뭐가 생겼어요? 증오예요. 증오, 헤이트. 그렇잖아요. 시수전은 원한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이 시수는 원한관계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6.25에 대해서 치료받은 적이 있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 트라우마 치료받은 적이 없어요. 상담받은 적도 없고. 그 엄청난 지옥 같은 삶을 살고도. 그리고 이 놀라운 게 이 전쟁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위치 됐어요. 1년 동안 싸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뭐냐면 마지막 할 때 이 길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잖아요. 휴전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휴전할래 할 때 38도선에서 그냥 애초에 원상대로 돌아가자. 이게 38도선 휴전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로 가버렸냐면 그렇게 안 가고 휴전할 때까지 때려서 얻은 것만큼 가져가자. 이해갑니까? 이해가겠습니까? 일단은 휴전하면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땡 울릴 때까지 계속 때린 다음에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로 국군들이 많이 있었던 쪽은 올라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있었던 거. 미군 쪽은 서부전선이 많았잖아요. 이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죠? 땅 뜨는 계산하면 원위치죠. 결국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교는 이런 거예요. 이른바 적화통일을 하려고 했더니 미국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일본이. 그렇죠? 왜냐 태평양에 뚫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소련하고 북한이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용납 안 합니다. 자본주의권이. 그 다음에 유엔군, 특히 미국 중심의 유엔군이 올라가서 북진 통일, 이건 백화 통일이죠.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 누가 맞봐요? 서로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중국과 소련은 미국과 결코 마주치기 쉽지 않습니다. 이해갑니까? 곰과 호랑이는 얼굴 보기 싫어해요. 그죠? 보면 서로 피하잖아요. 근데 대면하게 되니까 곤란하잖아요. 앞에 대리전쟁 시켜야 되는데. 요 통로에서 그냥 요 꼭두가시 들게 싸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 이제 코피 나게 생기니까 중국이 내려오고 소련도 공군이 참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무력 통일할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라든지 또는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뭐냐 원위치가 제일 좋다 이해갑니까? 원위치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그냥 빨리 38주 끝내든지 하면 좋은데 이것 서로 더 따먹으려고 하다가 2년을 더 끄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방공프로 석방 문제가 하나 더 터져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냥 남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상처뿐인 패배가 아니고 이건 상처뿐인 쪽팔림이야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요 남는 게. 근데 옆에 영광은 따로 갔네요. 얘들이잖아요. 주변 강국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국제관계는 과정 보지만 결과에서 누가 따먹었지 이게 핵심이에요.
포커 게임에서 그게 딴 놈이 진짜잖아요. 예, 그럼 보시면 소련의 러시아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 아시아에 추진될 때 소련은 어디를 해요? 동구라파. 그죠? 다 공산권화 시켜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뭐 동유럽의 세계를 이 시기에 확보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쪽은 제가 우리 소장님과 많이 컨닝한 거예요. 내용이. 예. 그다음 미국은 그 전에 원로주의 합쳐서 여기 칼리브의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그 라틴 아메리카 이 지역인데 이제 뭐죠? 서태평양이죠. 자기 입장에서. 그죠? 일대까지 하고 대통령 지역하고 그다음 메카시즘이 나와서 군대적으로 공산적으로 뭐가 나쁜지 할 수 있는 기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이들은 이제 50년 10월 25일 이후 그전 앞에는 조선전쟁. 근데 자기들이 참여했을 때는 이건 뭐냐? 자기들 입장에서 항미 원조 전쟁. 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조선을 원조해 줬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붙이는 네이밍이죠.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뭐냐면 결국은 뭐냐? 이건 죄송합니다. 이게 대만을 놓고 하는데 대만. 자, 중국 공산당이 사실 대만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뭐냐면 거기 해남도를 이제 끝내버렸어요. 해남도까지 장춘 해방시키고 해남도 해방시켜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대만밖에 없었어요. 이제 대만을 가야 되는데 6.25 전쟁으로 다 빼돌렸잖아요. 전력을. 그 대만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장개성 오히려 대만에서 독재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죠. 시간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은 뜻밖의 시간을 벌게 된 거예요. 중공군의 참전 덕분. 그 중국은 뭐냐? 사실은 북한 친소 정권이고 소련이 만들어준 정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스탈린이나 소련에 있었고. 근데 뭐죠? 피는 누가 흘렸어요? 중국이 읽었고 마오쩌둥의 아들까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혈맹관계 설계 만들어진 게 혈맹관계가. 그 일정하게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북한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무조건 나싱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대박은 누구냐? 일본이에요. 일본은 뭐냐면 이 전쟁 후에 어떻게 해요? 전범들이 다 뭐죠? 공민권 제한에서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공직자가 못 들어갔는데 다 풀어주잖아. 56년 되면.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뭐 만듭니까? 자민당 만들잖아요. 지금 일본 우익정당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 특수하죠. 한국 전쟁에 도대체 경제 회복한다. 가장 대박이 나는 이쪽이에요. 결국 여기는 쪽방 났어요. 이게 그렇죠? 여기 쪽방 나고 여기는 전부 다 대박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 한반도는 무력 통일해가지고는 결코 양쪽 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전쟁에 관해서는 남과 북도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주변 국가들만이 이것을 뭐죠? 우리 그 피살을 전부 다 빼가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6.25 전쟁은 강대국을 위한 자해 공갈적 헌혈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참한 거죠. 예. 근데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다 넘어가야 되겠죠? 예. 자,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거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6.25 과정 또 하나의 가장 큰 뭐냐면 영향은 뭐냐?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숙골 세력들을 오늘날 한국의 수구 꼴통 세력들이 뭐냐면 장기 집권을 하게 된 가장 강력한 기반은 6.25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요거는 뭐 얘기 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볼까요? 1948년 8월부터 작년에 2016년 12월 달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 그 직무 권한 정지당했을 때까지 하면 68년 4개월이 돼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승만 헌법 파괴했죠? 대한민국 헌법, 이승만은 헌법 파괴범입니다. 살고도 사람 죽인 놈 아니에요? 피 흘리게 한 다음에 도망갔잖아요. 재판도 안 받고. 이해가세요? 재판 안 받고 갔어요. 명도로 살다 갔단 말이에요. 이거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 최초의 헌법 파괴였어요. 그 다음에 허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정 잘 모르시면 장면에 이승만의 황교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정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하면 본인은 불쾌하겠지만 크게 보면 이승만의 그늘을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야당 지도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장면 8개월은 아주 시원찮지만 그래도 독재를 못했잖아요. 그죠? 하진 않았어요. 친일했던 사람이긴 해도. 박정희와 최규하 아시겠죠? 최규하도 역시 박정희의 황교안 아니겠어요? 부드러운 황교안이죠. 예. 근데 전두환 노태우는 광주 학살주범이죠. 다 헌법 파괴 세력이에요. 그죠? 쿠데타를 했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죠? YS는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가버렸죠. 그죠? 왜 그쪽으로 왜 갔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YS 개인 문제보다. 그가 그렇게 하면서 PK라는 세력이 그쪽으로 가버리면서 그 망개동에서 지금 사고 친 게 김무성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민족에 큰 상처를 주고 있잖아요. 걸림돌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곧 들어가겠죠? MB. 대한민국 최초로 뭐죠? 대한민국 최초로 투기 대상으로 본 놈 아니에요? 나는 이상한 대한민국 투기 대상 본 대통령 처음 봤어. 고깔에 든 쥐야. 찹찹찹찹찹거리면서. 네. 그다음에 박근혜는 뭐 헌법재판소도 해서 그죠? 아웃됐어요. 아주 간단해요. 딱 보면 10년 사개살 대충 빼면 DJ 노무현 빼면요. 다 헌법 파기시키겠다 이해갑니까? YS만 좀 세복을 친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회는 보수 양당 체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보수와 수권 양당 체제에서 보수가 10년 간신히 해먹고 헌법 지키자가 보수 아니에요? 상식이니까. 수권이 57년 해먹은 나라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집이 68년 된 집인데 57년을 수권들이 산 거야. 그거 10년만 강신이 뭐냐 보수가 살았어요. 이 집 주인은 누구가 같이 보입니까? 수권도 그 집이라고 보이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그래서 얘들은 헌법이 바뀌든 선거가 해서 지든 간에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 아니란 걸. 그래서 나온 말이 잃어버린 10년이에요. 잃어버린 10년 자체가 승복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집을 뺏겠다는 개념이에요. 타당하게 넘겨준 게 아니라. 잃어버린 10년이에요. 그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57년 동안 집을 다 고쳐버린 거야.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죠? 하고 방마다 강아지가 아니라 개새끼를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강아지와 개새끼는 다릅니다. 그래서 뭐냐 내 집 지키라고 그죠? 그래서 50년 동안 밥을 먹여준 게 뭐예요 이게? 하면서 개들을 한 게 검찰개, 경찰개, 그렇죠? 온갖 공무원개, 온갖 개들의 세계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방주인만 빼버렸죠? 근데 방마다 개들도 쫓아내야 되는데 이 개들이 뭐예요? 57년 된 밥 준 주인 기다리겠어? 10년 동안 밥 준 주인 기다리겠어요? 빨리 돌아오셔서 이게 개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적폐예요. 여기에 대한 둘러싼 싸움이 지금 한반도에서 시작되겠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여튼간 이들이 50년 뭐 장수한 비결은 한마디로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는데 6.25 효과 있다는 거예요. 6.25 효과. 제가 10분 안에 끝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초조해지는데. 아니,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9시까지. 9시면 끝나야 되잖아요. 제가 조정을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자, 그럼 다 넘어가십시다. 보니까 우울한 표정이세요. 행사 주관자들이.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때도 우리 부모님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우리 어머니가 12살 때 이런 얘기 했어요. 나 수구 세력을 지탱해 줬던 것은 우리 부모들이에요. 그리고 나예요. 다른 말은 6.25 체험 세대하고 6.25 공감 세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수구의 장수비결이 딴 거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안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 어떤 체험이냐? 우리 어머니 어릴 때부터 나한테 얘기했어요. 한용아 내가 12살 때 6.25 만났는데 포항에서 맞았다. 너 그때 너희 외삼촌은 해병대 16살에 지원해서 가고 이런 거예요. 너희 외할매하고 내하고 우리 동생들, 우리 이모들하고 출질이 강구에서 송도에서 강구에서 부산까지 피난 내려가는데 쌕쌕이가 샥 나면 우리 소나무 숲으로 지났다. 그러다 지나가면 다시 모래밭을 걸었는데 어느 날 폭탄이 떨어졌다. 그것마다 엉덩이가 퍽퍽퍽 파이는데 용케도 폭탄이 피해가더라. 늘 하는 말 아시죠? 그죠? 총알이 피해가더라. 그래서 한용아 너는 이 폭탄이 터졌을 때는 다 붙지 말고 그 폭탄 구덩이로 들어가라. 이런 거예요. 왜요? 했더니 폭탄은 한 번 터진 때 또 안 터지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나는 6.25 체험자한테 선행교육 받고 있는 거예요. 선행교육.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다가 갔더니 빈집이 있더라. 이 빈집에서 뭐냐면 소철 걸어놓고 피난민들끼리 밥을 해먹는데 그게 또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벽에서 뭐 펼 재간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팔다리가 툭툭 끊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식구는 안 다쳤지만 앞에서 몇 사람이 다쳐가지고 팔이 툭툭 끊어져가지고 피가 팍팍팍 뛰더라고요. 팔이 펄펄 뛰고. 우리 그거 보면서 밥 먹었다. 사람 목숨 참 모질었다다. 이런 거예요. 이게 6.25 체험 세대예요. 따라서 이분은 광주 민주학생의 세월호에 대한 감동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도 많지만. 왜? 그만한 지옥을 겪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당신이 그만큼 겪어서 아프구나라고 말해준 사람 우리 한 명도 없죠.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서러운 거예요. 이 상세와 가족들이 이산되고 그죠? 서로 마을에서 죽창 두고 찔렀잖아요. 형제끼리는 아니지만 한 동네끼리.
이는 지옥 같은 광기의 세상을 뭐죠? 80대부터 뱃속에 아기까지 3년 동안 겪은 거예요. 똑같이. 총알이 아기 보고 피해가고 어른 보고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대들에게 있어서 6.25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광주,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광주 얘기해봤자 안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근데 이분들이 수군 아니에요.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우리 세대가 있어요. 우리 세대는 뭐예요? 어릴 때 우리는 동료로 시작한 게 아니고 금강산보다 먼저 배운 게 있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그죠? 또는 이지라 어찌리 이 나라 6.25 노래잖아요. 그게 했어요. 해운대 바닥에서 파도가 들어오면 도망갈 때 우리는 일사후퇴 하면서 도망간 애들이에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우리 또래 여자애들 뭐해서 골목마다 고무줄 노래 했잖아요. 뭐 불렀어요? 불후의 명곡 1위. 무찌르자 공산다 승공하는 골목마다 다 불렀어.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LA에 있는 분도 알아? 나이 50 지나면. 놀라운 세대 우리 세대는. 이미 부모로부터 배웠잖아요. 동네 누나 형아들한테 배우고 학교에서 교육 당했잖아요. 골목마다 이 노래 불렀다가 실감이 잘 안 나면 우리 광주 민주화 노래 아시죠?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을 다 아시죠? 라고 생각하고 예. 골목마다 그 노래 부른다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마다 골목마다 무찌르자 공산당 대신 사랑도 명예도 이거 부른다 생각하면 놀라운 세계겠죠. 그 실감해 보시면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즉 체험세대와 공감세대 두 세대가 가졌을 때 우리는 부모들이 아팠던 걸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학교에서 재교육까지 받았잖아요. 그것도 뭐죠? 최고의 교사한테. 누구? 박정희한테. 그렇잖아요. 극강의 고수 아닙니까? 그게 뭐 수구들은 선거 때만 되면 뭔 놈에 그렇게 북풍이 일어나는지 이해가시겠죠. 다시 한번 전쟁 맛 좀 발래? 이게 수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수구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어릴 때 6.25 이야기하면서 꼭 반드시 너는 통일의 전사되라고 합니까? 대모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살아 이렇게 했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나 우리 세대는 6.25 체험과 공감 세대는 그 속에 깊은 트라우마가 있어도 먹고 사는 게 더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럼 수구는 뭐냐? 그 트라우마를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그것만 기억하게 만든 놈들. 그 구호가 뭐냐? 상기하자 6.25. 이해합니까?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은 내 마음속에 외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구는 바로 그것을 악용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6.25는 민족 최대의 비극이지만 수골에게는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었다. 근데 이것이 균열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끝나고 있다. 왜? 죄송하지만 제 또래 혹시 한 40, 50대에서 자기 자녀들한테 6.25 얘기해 준 적 있어요? 혹시? 없죠? 왜 없는지 알아요? 알고 보니까 나도 풍문으로 들었어. 그렇잖아요. 풍문으로 들었지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나이에. 그렇잖아요. 그 나이에. 오늘은 나는 내 얘기 하겠죠. 79년대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은 이야기. 80년 서울의 봄 때 내가 서울역에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87년에 본이 아니지만 내가 눈 떠보니까 명동산덕에 복면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 신기한 거야. 이런 얘기는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난 내 얘기하고 싶어.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젠장보다 핵가족이야. 만날 수가 없잖아. 손주 만나야 6.25 얘기를 해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이미 6.25는 끝나고 있었어요. 끝나고 있는데 분단이라는 효과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시기마다. 그러니까 재작년 같으면 북풍이 안 되니까 뭘 불러왔어요? 동남풍을 불러왔잖아요. 제갈공명처럼. 그래서 동남 아시아에서 갑자기 탈북 여성이라고 수십 명이 데려왔잖아요. 제갈공명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지. 동남풍 불어보려고. 근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6.15 선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있어요?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네요. 저는 6.15 선언은 6.25로부터 열흘 차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을 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 딸이 이때 유치원 나이쯤 됐을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그때 6.15 선언 나오고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북한 비행장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서 하고 이게 2주 전에서 계속 매일 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하루는 딱 집에 와서 그걸 쫙 보더니 아버지 하네. 근데 말씨가 북한 말씨 같아 내 느낌에는. 아버지 하는 게. 왜 했더니 아버지 나는 김대중 할아버지보다 김정일 아저씨가 더 좋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아니 입을 탁 틀어막았어요.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 이건 적의 수교에 대한 공공연한 창녕 고무행위 아니에요? 내 말 틀렸어요? 막걸 한 장 보도 간첩되더만. 진짜로 이식직고를 했죠 우리 딸은.
그래서 내가 막았어요. 그랬어요. 얘는까지 알겠죠. 방송에 지워였거든.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러고 너 있잖아.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부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근데 국가보안부인데 설명이 안 되는 게 도대체가. 왜냐 잠이 뭐니까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왜 안 돼? 해서 하여튼 됐다. 그러면 됐고 하니까 아버지 그래도 이왕이면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남자 보는 눈도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마. 하여튼 네가 어떤 남성관을 가졌든 간에. 그랬더니 왜? 그래서 연좌제라는 게 있거든. 너는 안 잡히거든. 나는 잡혀가 이놈아. 그러니까 하여튼 나가서 말하지 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죠? First socialization. 최초의 사회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복수 세대잖아요. 우리 상위군의 아저씨부터 보고 큰 사람이에요. 6.25 그렇죠? 우리 딸은 뭐예요? 제일 처음 보면 북한이 남북에 짱 먹은 사람들끼리 악수하는 걸 봐버린 거예요. 복수해서 악수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사회라고 할 때는 아래서 태어난 새가 있으면 처음 본 새를 어미새를 자기 부모로 알고 쫓아가듯이 시작이 뭐죠? 복수가 아니라 악수로 시작해버린 세대가 나온 거예요. 이 세대가 가버린 거예요. 우리 딸이 그들이 좀 조용히 살지는 않은 애예요. 시대를 늘 이렇게 적극 호흡하고 산 아이인데 초등학교 왔어요. 근데 노래가 하나 또 나온 거야. 또 불러요. 근데 이건 시간이 안 됐구나. 생략해야 되겠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예. 언제 또 보겠어요. 13시간 걸려서 왔는데. 예. 노래 부르는 게 아시죠? 예. 지금은 안 보죠.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 가서 하지 마세요. 너는 그렇게 행복이가 반갑니? 이렇게 욕 먹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 하면 되냐에 따라서 지금 이 노래 부르면 다 미친놈 소리 듣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여튼 우리 딸아이가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보 소년 출신이잖아요. 유신 체제 때 철저히 교육받았잖아요. 우리 세대는 알아요. 내가 비록 진보의 진영에 있다더라도 우리 딸이 전을 볼 때 이거는 틀림없이 숫골이 시비 건다. 이 레이더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혹시 앞으로 한국 와서 발언할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그럼 제가 아주 그때 우수한 방공소년에게 다 가이드라인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하면 되고 여기까지 말하면 시비 걸고 좀 더 하면 감옥 간다. 이런 거 다 나와요. 네. 그럼 이런 거죠. 시비 걸겠다는 아니야 다를까. 조중동에 나서는 거죠. 숫골들이. 어떻게 나냐. 그들이 어떻게 이 트라우마 세대들, 우리 세대, 기성세대를 어떻게 포섭하는지 아셔야 돼요. 논리가 복잡잖아요. 어르신. 왜 하니까 지금 당신 손주, 손녀가 반갑습니다 노래 부릅니다. 응 그래? 뭐 들어봤지. 근데 그게 북한 여자가 부른 거예요. 북한 노래예요 하니까 어른들이 그런 데서 반응이 빨리 온 거 아니에요. 응 그래도 샥씨는 참하던데 이런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그게 아니고요. 이 북한 노래에 전부 다 예쁜 여자 놓고서 한 미인계예요. 하면 뭐냐? 우리 6.25 때 기억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달라져요 어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6.25 때 피난 못 갔잖아요. 피난 못 가서 남아있을 때 인민군이 와가지고 전부 다 데려가서 학교에 끌고 갔거든. 맞잖아요. 그죠? 가서 김일성 창가 같은 거 가르쳤잖아요. 이해하는 이 순간부터 어른들이 심장에 쿵쾅쿵쾅 내가 부역행위자구나. 이해갑니까? 뛰는 거예요. 이 공포가. 하고 떨고 있을 때 아이고 어르신. 근데 우리야 그때 뭐죠? 한강 인도계가 끊어지는 바람에 포로가 돼서 부른 거지 어린이지만 우리는 잡혀가서 부른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당신의 손주 손녀는 인민군이 오지도 않았는데 북한 노래 부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서 돼요. 그 세계는. 박지희 지하사님 부르면 딱 요 대답해요. 그렇다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뭐냐? 박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그 유교의 비밀을 나는 알고 있다고 딱 겁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대중 때 노래 반갑습니다 기억하냐? 이때부터 좌빨들이 북한에 거부감이 없어진 것 같다. 말이 안 맞죠. 좌빨들이 북한에 거부감이 없다. 좌빨이 진작에 없었겠지. 그러니까 대중이 때 북한 노래 X 나왔었지. 예. 북한 응원단 좌빨 시민들이 북한 민영 응원단에 빠졌다고 지랄하는 것도 있고 진짜 좌빨들이 이런 것부터 생각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써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나서죠. 교회가 참 바빠요. 그래서 좀 더 깊게 얘기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를 시작하는 북한 노래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노래가 됐습니다. 리경수라는 예쁜 가수가 허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혼을 빼먹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총익의 동포들에게 북한이 조총익의 동포들에게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할 때 만든 노래 이렇게 해서 신도들한테 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선전선대에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공산주의가 약속될 지상 낙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공산주의 지상 낙원을 선택하는 사람들 지금은 노예국가 됩니다. 그때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공산주의의 대결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근데 어디서 공유,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 비밀, 스크랩은 어디서 북한 선교를 기대합니다. 이것들이 북한 선교하는 놈들이 이해갑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다음에 참고 조선닷컴 참고하세요. 아시죠? 먼 까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링크링크 대하면 그냥 하는 작업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여론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딸이 또 컸어요. 이제 또 크니까 이제는 뭐냐면 노무현 정부가 온 거예요. 노무현 정부 10월선은 아시죠? 하니까 남북 교류에 가는 게 본질적이잖아요. 개성공단도 쭉 추진해놨고,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정하니까 어린이도 교류 협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하니까 우리 딸이 또 써요. 북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쓰냐 했더니 북에다가 친구들한테 쓰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막 쓴 거야. 친구야 안녕 나는 남쪽에 사는 누구라고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날씨가 따뜻한데 거기는 북이니까 춥겠지. 어쩌고 옷 잘 입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책자가 하나 왔어요. 민화협인가 어디 그래서 그때 뭐 모은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한 권 잘 들고 온 거예요. 보니까 안녕 남쪽의 동무들에게 여기는 옷 안 입어도 돼 그렇게 춥지 않아 이런 게 있잖아요. 아또 쌩 보니까 뭐죠? 친구하고 동무가 썸 타고 있는 거야.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어른들이 봤으면 망조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까지 넘어갔어요. 그 핀션 책으로 교육용으로 돌렸을 테니까. 근데 드디어 애들이 드디어 남북 어린 어깨동무에서 꽃이 보내기라고 북한에다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다 뭐냐면 풍수에다 꽃 실어서 쫙 보낸 거예요. 딱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아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화내시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조중도에서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하니까 지금 당신의 손주 손녀가 풍선에다가 꽃 실어서 북한에다 보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게 뭔데? 하니까 아이고 어르신 우리 어릴 땐 풍선에다 뭐 넣어서 보냈습니까? 몰라요? 비라를 넣어서 보냈잖아요. 우리는 비라를 넣어서 보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당시의 손주 손녀는 꽃을 넣어서 보냅니다. 북한의 통일전선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주 손녀는 뭐가 됐다? 종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종북이 탄생되는 거예요. 광우병 때는 이제 유모차 종북까지 나가잖아요. 납득이 안 가지면 그렇게 애들 때리는 거예요. 길에서 이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그 한국에서 가보세요. 예. 자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삐라지 꽃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MB 때 뭐죠? MB 때 바로 한 게 뭐예요? MB 때 그해 12월인가에 뭐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북한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뭐 했어요? 풍수에다가 삐라 넣어서 보냈잖아요. 대북선전 삐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풍선에는 꽃이가 아니라 삐라를 넣어서 보내야 된다는 재교육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게. 지금 탈북단체 그걸 이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뭐 속보 대북전단 날렸다 대통계 대경축 대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세계는. 우리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가는단 말이죠. 나가면서 뭐 보수의 김포로 이동해 대북전단 2만 장 살포 강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교선언 위에 나도 이 과정인데 전혀 두 개의 세계로 나눠지고 있죠. 한국 사회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럼 결국 뭐냐? 저는 유교를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뒤에 거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이렇게 봐요. 한국 사회에서 뭐냐면 이 수골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건 내 자녀들이죠. 내 자녀들은 뭘 만들지 이것들이. 종북으로 만들어서 국가보안법 대상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미성년자 애기들한테 이해갑니까? 낙인 찍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것은 종북의 탄생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탄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란 거예요. 잘 알다시피 셰익스피어 아시잖아요. 그렇죠? 셰익스피어 로미오 줄리엣이 어떻게 시작돼요? 이탈리아 베로나라는 딱 지역에는
몬타그 집안과 카프렛이라는 두 개의 유서 깊은 집안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이 두 유서 깊은 집안은 대대로 원한에 쌓여서 피해 복수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몬타그 집안과 카프렛 집안에서 태어나는 청춘 남녀는 가문의 복수를 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로미오 줄리엣은 썸 타버린 얘기죠. 원한관계 짓고 저는 바로 이 6.15 세대는 미워하라고 하는데 이미 사랑해버린 세대다. 복수하라고 했더니 악수부터 하고 있더란 거예요 이미. 한국 사회에서 뭐죠? 정규군과 그죠? 대한민국 국군과 인민군이 싸우고 그다음에 게릴라전을 싸우고 마을에서는 죽지 않는 것으로 찔러 죽이는 이 광기 속에서도 이것이 4대까지 내려왔는데 처음으로 뭡니까? 가문의 복수 대신에 사랑을 시작한 시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6.15 선언이라는 것은 6.25와 열흘 차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로 가고 있다. 우리 미래의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계는. 이 세대는 새로운 사랑을 실험하고 있다 봐야 돼요. 전대로부터 가져도 유산이 없잖아요. 별로. 그죠? 증거의 유산 없이. 오히려 6.15 선언에서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악수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썸 좀 타본 세대예요. 그럼 우리는 고민해 줘야 됩니다. 이때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이렇게 나가는 자체야말로 집안 망조다 내가 볼 때는. 집안 망조들도 그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때는 저는 이 셰익스피어가 고민했잖아요. 이 로미오 줄리엣을 살려야 될 텐데 이게 드라마 같았으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으니까 시청자들 그렇게 했죠? 근데 어떻게 알프스 너머로 보내려고 했더니 알프스 너머로 보냈더니 거기는 그래도 이탈리아는 르네상스라도 있으니까 썸이라도 타본 거지. 이해갑니까? 그 잃어버린 10년이라도 있으니까 썸 타버렸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십니까? 근데 어떻게 알프스 넘어가면 그건 150년이 지나서 거기서 지금 만회 사냥하고 있잖아요. 유럽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갈 때가 순간 에라이 모르겠다 해서 약 먹고 죽여버려서 막장 드라마로 끝내버린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우리 세대들 처음으로 한국 전쟁의 증오를 딛고 처음으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둘 다 약 먹고 막장 드라마 가도록 하든지 핵이란 약 먹고 죽게 하든지 고민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로서 그러니까 좌나 우냐 보수냐 진보냐를 고민하지 마시고 기성세대로서 해야 돼요. 과거의 업을 원한의 업으로서 남겨줄 것인지 이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한반도로 가야 될지 이게 굉장히 고민해 줘야 됩니다. 왜냐 이분은 우리들 의무예요. 저도 자식 키우지만 제가 제 아들 딸한테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나서 살아라고 얘기한들 안 통하죠. 왠지 아세요?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닙니다. 설령 살더라도 내가 죽으면 다른 남자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이 한반도는 내가 영원히 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왜 저보다 어르신도 많지만 우리 아들 딸은 여기 한반도에 우리보다 더 오래 살고 한반도의 주인입니다. 조만간에. 이들의 사랑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이 죄 많은 저주받은 이 사랑, 이 원한의 역사 대신에 그들이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뭐죠? 남북 화해라는 속에서 6.15 선언을 만들었던 우리 남들의 긍지가 있는 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없더라도 이 한반도를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쟁과 분단과 전쟁이 없고 그런 세계로 갈 수 있는 세계로 가들이 가겠다 할 때 우리는 진보나 좌우로 하지 마시고 한번 그대 한번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너무 시간이 길어서 이만하겠습니다.